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시각 청각장애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정도와 연령을 기준으로 선정 후 보급합니다. 신청은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tv.kcmf.or.kr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지금 사회 이슈가 가장 보면은 초고령화 시대, 지방자치단체마다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던데 저출생 문제도 요즘은 지원을 많이 해줘야만이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과 보낼 시간도 좀 줄어들고 여행도 안 간 지 오래됐더라고요. 5월이 가정의 날이라고 하는데 부모님 모시고 근교 나들이 한번 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접어들고 첫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린이날 연휴 청취자 여러분은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지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점점 가족의 형태와 가정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됐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아이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우렁차게 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자녀 덕악기 운동연합 울산본부 오종숙 고문 전화 연결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또 저출생 문제를 풀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울산의 관광 콘텐츠와 숨은 볼거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해보는 울산 유람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손근호 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화로 찾아뵙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늘 시민들 옆에서 함께하는 의원,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시의원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요즘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추진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입법평가라는 공식적인 제도도 있죠. 네. 조례는 우리가 사는 울산만의 규칙이죠. 네. 조례 한 번 제정되면 끝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또 실제 효과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하는데요. 네. 조례를 점검하는 일을 바로 입법평가라고 합니다. 입법평가는 조례가 주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사후에 분석해보는 제도고요. 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보호조례가 실제로 학교 폭력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또 기업 지원 조례가 지역 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내었는지 평가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각 지방의회에서도 이 입법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처럼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평가 기준을 법으로 정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입법평가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효과적인 조례를 더 넓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좋은 법은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네. 우리 삶을 바꾸는 조례, 이제 만들고 나서도 잘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울산도 지난 2019년 손근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조례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주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제도, 제가 아까 바로 입법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입법평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9년 제가 대표 발의해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선 이 조례는 시행된 조례가 실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분석해서 입법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울산시 안에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위원회는 시의원과 법률 전문가,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평가는 조례 시행 2년 후를 기준으로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예산의 집행 적정성, 상위법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하고 의회 활동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입법평가를 시행하는 지방의회가 참 많은데요. 근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시민들도 많지 않고 의회 내부적으로도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울산을 포함해서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들이 입법평가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시민들은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네. 또 하나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평가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거나 평가 결과가 단순 보고서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입법평가가 형식적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법평가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 독립성 그리고 시민 참여 확대 없이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크고요. 진짜 좋은 법은 만들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고치는 것. 이게 입법평가의 진짜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법평가가 취지대로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도 장점과 기대 효과가 참 다양하죠. 네. 입법평가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정책 수준이 훨씬 높아지겠죠. 또 조례 하나하나가 실제로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는 정비하고 잘 작동하는 조례는 더 확대할 수 있겠죠.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면 정책 신뢰도와 만족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송근호 의원께서 최근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새롭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인가요? 네, 최근 5분 자유 발언에서 입법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4가지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요. 네. 첫 번째, 조례가 잘 작동하는지 시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한 평가 지표와 수치화된 기준을 마련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네. 또 둘째는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정비 공고 후 실제 조치 여부와 그 사유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했고요. 또 세 번째는 정비 공고 조례는 특정 기한 내에 처리하고 그것을 미이행할 시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넷째는 또 평가 결과를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의 우리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입법평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것, 그것이 울산시의회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형식이 아닌 실질을, 또 보고서가 아닌 변화를 만드는 입법평가가 잘 진행돼서 시민을 위한 조례의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더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례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손근호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이죠. 집중 인터뷰.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은 저출생을 극복하고 출산 육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고민과 탐구를 이어나가는 시간인데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한자녀 덕악기 운동연합 울산본부 오정숙 고문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 이제 5월로 접어들었으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5월 하면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유래와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2005년 1월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5월이 가정의 달로 공식화되었습니다. 네. 이 가정의 달의 의미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기 쉬운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이제 깨달아 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5일 어린이날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라든지 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 그리고 또 8일 어버이날을 통해서는 경로 효친 사상을 되새기면서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둘이 하나 된다는 의미를 지닌 21일 부부의 날은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예, 5월에는 이런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한 가정 문화가 조성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면은 조부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 아니면 핵가족 이렇게 뭐 정형화돼 있었는데요. 이제는 가정 환경도 또 가족 형태도 참 다양해지고 있죠. 네, 그렇죠. 주변을 돌아보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재혼 가정, 입양 가정, 다문화 가정, 비혼 동거 가족,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변화인 것 같은데요.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또 혼자 사는 그런 중장년 사람들, 그리고 또 홀로 사는 노인 가정, 그리고 또 독립해서 혼자 사는 청년 세대도 있는데, 특이한 것은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 모습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부모 자녀 중심의 가족 형태가 점점 해체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런 변화가 저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전통적 가족 형태가 약화된다는 것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가족의 끈끈한 정보다는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개인의 삶의 질도 또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기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느라고 결혼 연령이 좀 높아진다든지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혼주의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나아진다고 봅니다. 네. 가정의 달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모가 되는 것 자체가 요즘은 참 두렵기도 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네. 현상들 왜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아이가 생기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예, 자유로운 시간이나 개인적인 활동이 줄어든다든지 또 사회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하여 개인의 삶들도 팍팍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뭐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다거나 사회생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육아에 대해서도 주변 도움 없이 홀로 육아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두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무엇보다도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아마도 부모가 되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기후변화나 뭐 사회불평등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많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이를 위한 사회라기보다는 아이에게 맞춰야만 하는 사회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또한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죠.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자녀 수가 적어지면서 한 명의 아이에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좀 강해지고 네. 아이의 개성이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서 아이의 의견을 지나치게 수용하고 맞춰주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아이 학업 성취가 부모 능력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뭐 치열한 입시 경쟁이 부모에게 아이에게 모든 것을 지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네. 가정의 모든 스케줄이 아이 중심의 생활 패턴으로 이어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뭐 저희 집만 하더라도 아이들 시험 기간에는 가족 모임을 하지 않는 게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아마 일반적일 겁니다. 예, 이렇게 부모는 아이에게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이들이 또 늘 배려받다 보면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네. 자기 조절 능력이라든지 사회성 발달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쭉 말씀 나눠 보니까요. 저출생 문제를 뭐 통계라든가 정책의 시각이 아니고 가족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그런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가족을 떠나서 출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이가 생기면 양육비 같은 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고 육아휴직하고 나면 직장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일가정 양립 문제도 또 걱정이 되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주 양육에 지쳐서 불편하다든지 그리고 아이들도 보면은 외동아이로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 모두 다 가족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국가가 미력 하나마 도와주려는 정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고 사회 전체가 아이를 키우는데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예,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은 아이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 그리고 성장의 기쁨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이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보람이라든지 감동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실제 출산과 양육이 개인과 사회에 가져다주는 어떤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키울 때 사실 힘든 기억이 너무 많았는데 다 키우고 난 지금 인생을 돌아보는 시점이 되어서 나를 돌아보면요. 아이를 낳고 키운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네. 그런 건 다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삶의 행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이 본보기로서 제 역할을 다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마련한 집중 인터뷰.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저출생 문제를 풀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강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울산본부의 오정숙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양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 해주세요.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울산 관광의 현 주소부터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 방안까지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울산 유람, 울산과학대학교 이정학 전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산의 축제 이야기 들려주실 텐데요. 교수님 그동안 지역 축제에도 간접적으로 많이 참여하셨죠? 네, 울산의 대부분 지역 축제에 추진위원으로 활동했고요. 네. 몇몇 축제는 만족도 조사와 평가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울산공업축제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5월로 접어들면서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쏟아지듯이 열리고 있는데 오랜 시간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온 게 바로 축제인데 오늘날에도 지역 축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 축제는 첫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축제 방문객들은 방문 현장에서 숙박에서부터 음식, 체험비, 기념품비, 교통비까지 다양한 소비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작년 고래 축제의 경우 약 30만 명이 찾아왔어요. 약 152억 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축제는 사회적으로 주민들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주고 삶의 일탈을 제공하는 여가의
여가장을 제공하는데요. 네. 또한 문화적으로는 지역 문화의 전통성을 개성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요. 관광 측면에서는 정적인 관광 자원에 역동성을 부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축제는 봄, 가을로 특히 더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도 지금 이 시기에 많은 행사가 열리죠. 울산에 어떤 축제들이 있습니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울산의 주요 축제로서 옹기축제, 새보리축제, 대하강 국가정원 봄꽃축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네. 마주의 축제 등은 5월에 개최되고 있고요. 7월에는 울산 조선해양축제, 9월에는 고려축제, 10월에 울산공업축제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축제가 참 많은데 전국 단위로는 또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되나요? 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현대적 의미의 축제가 속속 생겨났는데요. 네. 이와 함께 이제 축제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최근에는 전국의 축제 수가 약 1,000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도 있지만은 선심성 차원에서 경쟁적 축제를 남발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데요. 네. 더 큰 문제는 지역에 따라서 축제의 빈도가 너무 작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같은 주제로 혹은 가까운 지역끼리 축제를 중복적으로 열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소모성, 일회성 축제처럼 고유의 재미와 매력을 잃은 무분별한 지역 축제가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우리 울산 역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측면 같은데요. 이런 관점에서 울산의 축제들을 좀 평가해 보신다면요? 네, 울산의 몇몇 축제는 나름 독특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즉 새부리, 옹기, 고래 등은 울산 고유의 테마로서 역사와 전통성을 계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들 축제는 관심을 받았지만은 전국적인 축제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예비 또는 유망 축제에 머물고 말았는데요. 핵심 콘텐츠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진정성이 아쉽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진정성을 잘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전문가로서 뼈아픈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울산의 축제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축제의 존재 가치는 진정성에 있습니다. 많은 축제들은 진정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역민이나 방문객으로부터 외문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여는 데 있어서 우선은 지역성과 역사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삶과 생활 환경도 잘 녹아나야 하고요. 네. 축제의 프로그램이 주제와 부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 문화 축제라면 소극적인 공연과 음식, 간섭, 춤, 소공예품을 보고 즐길 수가 있어야 하겠고요. 네. 또 지나친 상업적인 목적을 배제해야 하겠죠. 네. 이처럼 축제는 진정성을 통해서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고 경험해서 일체감은 물론 해당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축제는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진정성 있는 축제를 통해서 후대에 오래도록 보존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맞습니다. 울산의 대표 축제들이 잘 개선되고 발전해서 지역을 알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울산 유람 오늘은 지역 축제의 중요성 그리고 발전 방안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울산과학대 이정학 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착한 가격업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음식이나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청결하면서도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업소를 말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반경 2km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 청결 같은 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가게 홍보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 같은 위생용품과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줍니다. 시행 첫 해 전국적으로 2011년 2,500여 곳이었던 착한 가격 업소는 4월 말 현재 1,27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어떨까요? 울산에 지정된 착한 가격 업소는 모두 222곳입니다. 2013년 221곳이었던 착한 가격 업소는 지난해 213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올 들어 9곳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지정업소 숫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꼴찌입니다. 울산이 222곳인데 대전이 492개 업소, 광주 329곳 등 울산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 비해서 크게 차이를 보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착한 가격만큼이나 업소들의 위생 상태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울산의 착한 가격 업소가 더 늘어나서 지역 상인과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보다 더 착한 도시 울산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5월 2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황건일,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